다음은 화재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 큐브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죠. 도진기 변호사, 연합뉴스 TV 나확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다른 내용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재판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친동생 조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한 끝에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조 씨는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어제 대기를 하다가 바로 수감 절차를 밟았고요. 검찰은 당장 오늘 오후부터 다시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태고요. 앞서 지난달 4일에 검찰이 조 씨에 대해서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보강 수사를 거쳐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재청구해서 발부가 됐다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사건 큐브 시간에 잠깐 짚어보긴 했는데 검찰이 두 번째 영장 청구하면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내용, 이 내용을 좀 도진기 변호사께 정리를 해주시죠. 이번에 추가된 것이요.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두 가지 혐의입니다. 기존의 혐의는 그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교사를 채용할 때 돈을 받고 채용했다는 세형 비리하고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였다라는 그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 해서 그 특경법상 배임죄 혐의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강제집행 면탈이 뭐냐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조금 쉽게 제가 빼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캠코. 캠코가 이 웅동학원에 대해서 그 공사비 채권을 대신 갚아주고 말하자면 그 그에게 채권을 갖게 된 겁니다. 웅동학원에 대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웅동학원 측의 그 채무에 대해서 이 조건 씨가 연대 보증을 쓴 거예요. 연대 채무자입니다. 결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조건 씨에 대해서 그에게 채권을 갖게 된 셈이죠. 근데 조건 씨가 이 그에게 채권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재산을 떼돌리고 위장 이혼을 했다.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입니다. 이 강제집행 면탈이 뭐냐면 채무자가 그 자기 재산에 대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범인 도피 혐의인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교사를 채용할 때 돈을 전달받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을 전달받은 그 브로커, 전달책 두 사람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그 조건 씨가 그 전달책들한테 야, 해외로 좀 도피해 있어라고 지시하면서 도피 자금까지 건네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가 됐던 겁니다.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새롭게 보강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인데요. 일단은 법원이 구속을 인정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나기 잡게 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떤 근거를 두고 발부를 했습니까? 네, 우리 법률상 누군가를 구속을 하려면 그 구속 대상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가 부정하다거나 그러니까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또는 이제 증거를 없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게 인정이 될 때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번에 재청구된 이제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신종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러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일단 본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인정이 된다라고 봤느냐? 그건 이제 이 심판사의 이 설명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추가된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 관련 자료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본 근거 중에서는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추가된 범죄인 강제집행 면탈죄 그리고 범인 도피죄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커졌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금 전달 책에게 이 조건 씨가 해외에 좀 도피해 있어라라고 하면서 한 300만 원을 줬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범인 도피죄라는 혐의도 되지만 과거에 이런 범인 도피 혐의가 있으니 앞으로 다른 증거도 인멸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위장 소송 그러니까 웅동학원에 대해서 그 채권을 확보했던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했던 그 부분이 단순히 배임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그냥 이제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했다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캔코로부터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이런 강제 집행 면탈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본 이 부분도 좀 그 행위의 좀 이 뭐랄까 혐의의 소명 전에 혐의의 소명도 조금 더 분명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앞서 첫 번째 영장 심사를 맡았던 명재권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그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배임을 우선 이제 주요 범죄로 보면서 배임죄 성립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증거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채용 비리 부분에서는 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좀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제하에서 이미 이제 수차례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그 당시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 그다음에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20여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 이제 재청구된 영장 심사를 한 신종렬 판사 같은 경우엔 애초에 명 판사가 봤던 그러한 부분이 다소 해소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요 이 지금 추가된 혐의 있잖아요, 도진기 변호사님. 강제 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혐의라는 게 당시 처음에 1차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럼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리 알고 있었던 상황인데 1차 청구가 기각되고 나서 새로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1차 청구할 때 이 내용 혐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추가해가지고 1차 청구했으면 그때 발부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겠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새로 추가된 혐의가요. 아마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거나 좀 덜 밝혀진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장하면 기각당하고 나서요. 재청구를 할 때 보통은 법원이 기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법원이 한번 판단했는데 뭘 또 하느냐 이거죠. 그 법원의 처리의 일관성인 건데요. 그래서 검찰이 재청구했을 때 발부의 명분을 말하자면 찾기 위해서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건이 달라지지 않느냐. 새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된 점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혐의를 추가한다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당한 경우에 검찰이 다시 재청구할 때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다. 뭐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수사를 더 보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다시 기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추가해서 하면 조금 더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경우가 하나 있다면 그때 당시에 조건 씨는 첫 번째 실질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스스로 나왔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부분은 1차 때나 2차 때나 계속 변수로 등장을 했었는데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영장 실질 심사를 도진기 변호사께서는 이제 판사 당시에 해보셨다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건강 문제가 얼마나 큰 변수가 됩니까? 이번에도 검찰이 건강 문제 이제 보도도 많이 되고 하니까 크게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건 씨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의무기록 열람 동의를 요청해서 그 서명을 받은 상태에서요. 그 병원 측에 또 문서나 유선으로 조 씨의 그 몸 상태를 가늠해가면서 체크하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통상적으로 영장 신문에서 이 기본적으로는 건강 문제는 고려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이런 사유를 일반적으로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장 단계에서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경우는 당장 급한 수술이나 의학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혹은 아니면 정말 죽음이 임박한 경우 정도가 되면 영장 발부를 기각을 고려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몸이 좀 많이 아프다는 정도 또 어느 정도의 의료 소견서 정도 가지고는 영장을 기각시킬 만한 그런 결정적인 사유는 못 됩니다. 그렇군요. 건강 문제에 대한 변수가 얼마나 작용할 것인가 이걸 좀 짚어봤고요.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차 심사 때와 2차 심사 때를 좀 구분해서 좀 보겠습니다. 영장 판사가 달라진 점도 있겠습니다만 엇갈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부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수사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불구속 수사가 일단 원칙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된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냐라고 하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 사람은 무죄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없는 사람을 이 인신을 구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을 이 구치소에 이렇게 가둬두는 거니까 예. 이러한 이제 기본권 제한을 하려면 예. 상당한 이유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일단 구속하는 건 상당히 예외적이고 예. 신중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실제로 이 구속 재판을 만약에 먼저 받다가 예.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면 그 무죄를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나는 죄가 없는데 구속을 당했었으니까 나를 가둬놨었다. 국가를 상대로 내 보상하라 그 예. 피해에 대해서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구속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구속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 예. 사람이 도망을 가버린다라든지 예. 또는 이제 증거를 없앤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형사 절차를 진행을 이렇게 막 방해할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무죄가 추정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구속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번에 다시 20일 만에 이 영장이 발부가 된 데에는 예. 지난번 이제 영장 기각 이후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법률을 법조를 적용을 하면서 예. 좀 더 구속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점을 예. 법원에 잘 설득을 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도진기 변호사께 여쭤본 내용이긴 한데 그때 이제 처음에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이 조건 씨가 포기하고 불출석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뭐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뭐 그런 의견을 가지신 일반적인 시민분들도 또 계셨던 것 같고요. 그때 상황을 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나는 구속에 이유가 없다. 예. 이 수사당국은 나를 구속하려고 하지만 예. 나는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 잘 받을 생각이 있고 예. 어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항변을 하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구속을 할지 예. 또는 풀어줄지 예.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인데 예.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이 난 안 나가겠다 그런 이 심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예. 아무래도 이 경우에 이제 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사자가 예. 굳이 법정에 나가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런 식의 구속 필요가 없다라는 걸 해명하지 않겠다는데 예. 그 부분을 기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을 좀 덧붙이자면 예. 이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불출석 상태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지난 3년간 전무하다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이 나왔어요. 보도도 많았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얘기를 했는데 예. 이 부분 다소 통계가 전달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뭐냐면 예. 이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예.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피의자 불출석 상태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발부됐다 이 부분은 보니까 변호인은 나와서 영장 심사는 진행이 됐는데 예. 다만 피의자만 안 나온 경우 예. 이때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그런 의미고 아. 이번과 같이 아예 예. 영장 심사를 받지 않겠다. 예. 또는 이제 이 수사 당국이 예. 이 사람 신병 그러니까 구인장까지 발부를 받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예. 영장 심사에 데려오지 못한 경우 영장 심사가 아예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통계를 불신문이라고 이렇게 불신문. 예, 신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불신문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예.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그동안 좀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유리한 통계만 이제 갖다 쓰는 경우도 뭐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덜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팩트 체크를 해주셨고, 자 영장 전담 판사에게 쏠리는 관심 뭐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니 뭐 판사들이 판결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누가 판단하겠는가? 실검에 자꾸 영장 판사 이름 오르는 게 유쾌하진 않다. 뭐 도진기 변호사께서 그 부분은 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판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어찌 됐든. 명재권 부장판사가 처음 했었고 이번에는 신종렬 부장판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전에는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도 좀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고 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재건 부장판사는 아시다시피 그 조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예. 근데 신종래 부장판사는 사실 조건 씨의 영장 심문이 있기 그 이전에 예. 조건 씨에게 돈을 전달한 그 말하자면 학원 그 교사 채용 비리 당시에 그 돈을 전달한 전달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이에요. 종범이라고 부르는 그 두 사람. 예. 네. 그다음에 명재건 부장판사가 조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가 이번에 신종래 부장판사가 다시 예. 조건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를 한 건데요. 예. 아마 이번에 신종래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면서 아마 세 가지를 실질적인 고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번에 이 영장 재청구는요. 실질적으로는 명재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사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게 과연 적절했느냐, 타당했느냐. 예, 예.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겠죠. 동료 예. 판사에 대한 판단이니까. 그렇겠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모양상 추가된 혐의가 두 개 있습니다. 예. 상당히 중대한 혐의죠. 예. 이 추가된 혐의를 더했을 때 예. 그렇다면 기존 혐의가 합쳐졌을 때 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테고요. 예. 세 번째는 그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종렬 판사는 그 이전에 조건 씨에 대한 돈 전달책, 말하자면 그 조건 씨보다는 좀 하선이죠. 예. 돈 전달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전달책에 대한 영장을 발부를 해놓고 돈을 받은 사람, 상선에 대한 영장을 만약에 기각했을 때는 예. 일관성이 좀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했을 거고요. 그 결과 결국 뭐 본인의 어떤 소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사들이 판단을 하는데 법리적 해석에 대한 어떤 그 찬반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에 대한 공격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게 있고요. 자, 영장 전담 판사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일단 법원에서 인사가 나면 예. 사무 분담이라고 해서 예. 누가 형사 재판을 맡고 네. 누가 이제 민사 재판을 맡고 이런 부분을 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영장 전담 판사도 정해지게 됩니다. 예. 현재 이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 영장 전담 판사, 영장 재판만 하는 분이 4분이 있고요. 네 분이요. 예, 이 경우 이제 보통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2명 정도 두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4명이 있으니까 이 2명씩 나눠 가지고 예. 일주일씩 2명은 구속영장을 전담을 하고 예. 나머지 2명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그게 바뀌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이제 된다고 하는데 예. 다만 그러면 그 주에 구속영장을 맡은 사람 중에 이제 예. 누가 될 거냐 이거는 어느 누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무작위로 전산배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한번 기각된 영장이 재청구가 되면 원래 애초에 그 기각 결정을 했던 그 영장 판사에게는 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아, 부분은. 그러니까 예. 명재관 판사가 기각한 내용이 있으면 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명재관 부장 판사가 다시 판단하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건 그 그렇고요. 내용이시고요. 근데 이제 아까 서울중앙지법은 4명이 있지만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2명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면 예. 보통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구속영장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씩. 어. 그러면 이제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번 주는 어느 분이 구속 심사를 한다. 그거를 예.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이제 이번 사건을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 시작된 이후에 지금 구속된 사람이 조 전 장관 가족하고 친척만 3명, 전체적으로는 5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조 전 장관 기준으로 보면요. 이번에 동생이 구속이 됐죠. 예. 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아내인 그 정경심 교수가 또 지난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가족 친인척만 3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 그 채용 비리 당시에 돈을 조건 씨한테 전달책 2사람이 구속이 됐고요. 예. 다만 그 당시에 그 WF 웨일스 CNT 예. 코링크피 대표들에 대해서는 예.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만 예, 예. 현재 그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구속자만 지금 5명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족 친인척만 3명, 아까 말씀하신 브로커 2명이 구속돼서 총 5명인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돼서 먼저 구속 기소된 이 자금 전달책,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브로커 2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해서 예. 정식으로 이렇게 다투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예. 그런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각각 1억 3천만 원과 8천만 원씩
지원자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조건 씨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혐의가 이제 도피와 관련해가지고는 이 가운데 한 명이 채용 비리 의혹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니까 조건 씨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다른 그 한 명에게 외국에 가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도피 자금 300만 원을 줬다. 이게 이제 범인 도피 혐의인데요. 이런 혐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이제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이제 공소 사실이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재판에 이제 지금 넘겨진 상태다라고 설명을 하고 다음 재판을 언제 할지 이런 정도 내용만 진행을 했고요. 당사자들은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지금 복사를 다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내 죄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일단 기록 복사를 먼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검찰은 이제 마침 그 조건 씨가 구속이 됐으니까 바로 이제 해주겠다 이런 정도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은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 더 참 덧붙이자면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문서 위조로는 재판이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사문서 위조 외에 입시 비리,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는 구속 이후에 계속 더 추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구속 기간이 오늘 한 차례 연장이 돼가지고 11일까지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추가로 아마 추가 혐의에 대해서 사모펀드 관련, 그다음에 이제 입시 비리 관련 의혹, 그다음에 범인 도피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으로 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인데, 도진기 변호사께서는 지금까지 수사 상황과 재판 상황들을 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수사가 좀 확대될 것인지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을 기준으로 부인과 동생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되면 가장 결정적으로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이 수사의 속도입니다. 속도. 굉장히 앞으로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 전 장관의 특미까지 다다를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주는데요. 반면에 또 조 전 장관을 소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거센 반발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점들을 좀 이렇게 고려해가면서 그 시기를 조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검찰 수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뭘 하나가 이렇게 뭐 고소든 고발이든 인지든 걸려들면은 그 뒤로부터 마치 이렇게 막 줄줄이 엮여 나오듯이 다 막 캐고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이번에 그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이라든지 그 당시에 소송을 할 무렵에 조 전 장관 모친께서 또 이사장이거나 이사셨기 때문에 그쪽까지도 수사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측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방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혐의들을 두고 뭐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수사하는 건 당연한데, 요 질문만 도진기 변호사께 드리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수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동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혐의를 두고 특히 예컨대 웅동학원 같은 거 이제 쳐다보다가 갑자기 채용 비리까지 넘어온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 두고 이거 좀 별건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수사의 단초는요, 고소 고발도 있지만 검찰이 인지를 하는 수사도 있거든요. 이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다른 혐의가 발견이 되면 또 그쪽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직무유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별건 수사 자체가 또 법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별건 구속이 문제죠. 말하자면 A 범죄로 구속을 할 거면서 A 범죄에 대한 증거가 모자라니까 엉뚱하게 비범죄, 증거가 있는 비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낸다면 이게 별건 구속입니다. 이런 거는 부적법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별건 수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때 명직원 부장판사 그때 영장을 기각했을 때 이거는 별건 구속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판사가 결정을 잘 내린 거다라는 일각의 법적의 분석도 있어서 그 점은 좀 오해인 게요. 오해입니까? 그 당시 영장 청구할 때 그 당시 별건 수사라고 말을 던지는 그런 대상 범위 자체를 다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별건 영장 청구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법조계에서 그런 분석이 있었다. 제가 그 점 짚어드렸고, 오늘은 두 분과 법정 큐브 함께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고생하시는 두 분, 도진기 변호사, 연합뉴스TV 나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